만약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을 누군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바로 그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감시 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옛날 소설이 아니에요.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서서히 또 아주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섬뜩한 경고문이죠. 오늘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를 따라서 그 잿빛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장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소설 전체를 꿰뚫는 한마디죠. 도시 어디에나 걸려있는 포스터 속 빅브라더의 눈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심지어 무슨 생각을 하든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아요. 모든 공포는 바로 이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1984의 무대인 오세아니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곳은 당이라는 단 하나의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아주 극단적인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여기서 개인의 삶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당의 감시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이 텔레스크린입니다. 이건 그냥 TV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방송을 내보내면서 동시에 여러분을 보고 듣고 있는 거죠. 집안에, 길거리에, 어디에나 설치돼서 아주 작은 소리,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전부 포착합니다. 사생활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세상이에요. 도시 곳곳에는 이런 기이한 슬로건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이게 바로 당의 핵심 통치 기술인 이중사고라는 겁니다.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두 가지 개념을 의심 없이 동시에 믿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하는 힘 자체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숨막히는 세상 속에서도 아주 위험한 꿈을 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입니다. 윈스턴은 진리부라는 곳에서 일하는 평범한 당원입니다. 이름은 진리부인데 여기서 하는 일은 진실을 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지우는 일이에요. 과거 신문 기사부터 역사 기록까지 당의 현재 입맛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조작하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이게 바로 진리부의 존재 이유이자 당의 논리입니다. 현재를 완벽하게 장악했으니까 과거 기록은 그냥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종이장 같은 거고요. 그렇게 조작된 과거를 통해서 미래까지 영원히 지배하려는 거죠. 윈스턴은 매일 이 거대한 거짓말의 톱니바퀴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심과 반감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텔레스크린의 눈을 겨우 피할 수 있는 집안의 작은 구석에서 인생 최대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진짜 생각, 진짜 기억을 몰래 일기장에 적기 시작한 거죠. 이건 그냥 일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당이 금지한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끔찍한 사상죄였습니다. 윈스턴의 이 외로운 반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그의 세상에 균열을 일으킬 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인간적인 교감, 그것 자체가 가장 위험한 저항이 되는 세상에서 말이죠. 어느 날 직장 복도에서 젊은 동료 줄리아가 스쳐 지나가면서 그의 손에 몰래 쪽지 하나를 쥐어줍니다. 펼쳐본 쪽지에는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무서운 세 단어가 적혀 있었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회에서 사랑은 철저한 통제 대상입니다. 결혼도 오직 당에 충성할 아이를 낳기 위한 수단일 뿐 개인적인 애정이나 쾌락은 불온한 것으로 취급되죠. 그래서 윈스턴과 줄리아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당이 통제할 수 없는 오직 둘만의 세계를 만드는 가장 짜릿하고 궁극적인 반역행위였습니다. 두 사람은 감시의 눈을 피해 만날 수 있는 비밀 아지트를 찾게 돼요. 바로 윈스턴이 일기장을 샀던 체링턴 씨의 낡은 고물상 2층 방이었죠. 그곳엔 텔레스크린도 없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과거의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두 사람이 잠시나마 진짜 인간처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자 그들만의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가 가장 밝게 타오르는 순간 절망의 그림자는 가장 짙게 드리워지는 법이죠. 그들의 짧은 행복은 곧 끔찍한 악몽으로 변하고 맙니다. 윈스턴은 오래전부터 내부 당원인 오브라이언이라는 인물에게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역시 당을 증오할 거라고 막연히 믿었던 거죠. 결국 윈스턴과 줄리아는 그를 찾아가 자신들의 반역적인 생각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오브라이언이 형제단이라는 비밀 저항 조직의 핵심 인물이라고 굳게 믿으면서요.
그들의 유일한 천국이라고 믿었던 고물상 2층 방.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 벽에 걸린 낡은 그림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져요.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다. 숨겨진 텔레스크린이 있었던 겁니다. 사상경찰이 들이닥치고 인자해 보였던 가게 주인 체링턴 씨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죠. 알고 보니 그들의 안식처는 처음부터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이제 윈스턴은 애정부라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이름은 애정부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애정과 가장 거리가 멉니다. 인간성이라는 것을 조각조각 해체하고 파괴하는 곳이죠. 애정부의 고문실에서 윈스턴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가 유일한 희망이자 동지라고 믿었던 바로 그 남자, 오브라이언이었습니다. 윈스턴의 희망이 실은 그의 파멸을 처음부터 설계한 장본인이었던 거죠. 이보다 더 잔인한 배신이 있을까요? 오브라이언은 고문을 하며 윈스턴에게 당의 진짜 목적을 아주 냉정하게 설명합니다. 권력은 수단이 아닐세, 목적 그 자체지. 박해의 목적은 박해고 고문의 목적은 고문이며 권력의 목적은 오직 권력일 뿐이네. 이 대사는 정말 1984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들에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명분조차 필요 없었던 거예요. 고문의 목표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브라이언은 손가락 4개를 펴보이며 이게 5개라고 말하라고 강요합니다. 윈스턴이 그냥 못 이기는 척 5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로 5개로 보게 만드는 게 목표죠. 2 더하기 2는 4라는 객관적 현실 자체를 파괴하고 당신의 뇌를 열어서 당이 말하는 것이 곧 진실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윈스턴이 끝까지 저항하자 오브라이언은 그를 최후의 장소, 공포의 101호실로 데려갑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죠. 굶주린 쥐들로 가득 찬 철창이 윈스턴의 얼굴로 다가오는 순간 그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인간성, 줄리아에 대한 사랑마저 버리고 절규하죠. 나 말고 줄리아에게 하시오. 이 한마디로 윈스턴 스미스라는 인간은 완전히 죽은 겁니다. 자, 윈스턴의 이야기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만 사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오웰이 던진 경고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 조지 오웰은 그냥 상상만으로 이 책을 쓴 게 아니에요. 그가 직접 본 것, 겪은 것들이 이 끔찍한 세계의 재료가 된 거죠. 젊은 시절 버마에서 식민지 경찰로 일하면서 절대 권력이 얼마나 사람을 억압하는지 봤고, 스페인 내전에 참전해서는 위대한 혁명이 어떻게 내부의 권력 싸움으로 변질되는지를 직접 겪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녹아들어서 폐병으로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이 절박한 경고를 세상에 남긴 겁니다. 1984에 나오는 통제 기술들은 놀라울 정도로 지금 우리 현실과 닮아 있어요. 텔레스크린이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 우리가 쓰는 SNS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특히 저는 신어, 즉 뉴스피크라는 개념이 정말 무섭다고 생각해요. 자유나 저항 같은 단어 자체를 없애버리면 사람들이 그 개념에 대해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언어 통제의 무서움이죠. 또 사상제는 온라인에서 비난받을까 두려워 스스로를 검열하는 모습과 과거 기록을 지우는 건 가짜뉴스가 판치는 지금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나요? 소설 속에서 사람들은 주어진 일을 어떻게 더 잘할지만 고민했지 왜 이걸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웰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끊임없이 왜? 라고 질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빅브러더의 담시 속에서 우리의 자유와 인간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왜라고 묻고 계신가요?